표 4에서 총점이 80점대인 사원수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풀다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였어요. 총점이 80점대 요 말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80점보다는 크거나 같고 90점보다는 작은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80점대라고 말하는 거는 80.000서부터 시작해서 81, 82, 83에서 89.999까지 90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엑셀에서 표현할 때는 이거를 엑셀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게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제시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나름 무진장 애를 써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는 count if 대문자로 써드리면 count if 범위를 주고 조건을 쓰는데 그러니까 는 count if라고 쓰고 여기는 총점 영역이잖아요. 총점 영역을 쓰고 80점대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이 80점대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참 애매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80점 이상인 사람에서 80점 이상인 조건에서 빼기 90점 이상인 경우를 80 이상인 경우에서 90점 이상인 경우를 빼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즉 수직선상에서 말하면 이렇게 숫자가 있고 여기가 80이 있는데 여기가 80이 있고 여기 90이 있는데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8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여기거든요. 요 영역까지만 요렇게 영역까지만 90은 포함되지 않는 이 파란색 영역만을 선택하는 것이 80점대라고 하는 건데 직접 처리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는 80점 이상인 경우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90점 이상인 경우를 빼버리면은 공통분모인 이 영역이 빠져나가더라 하는 거죠. 이 영역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은 거는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경우만 남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엑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수학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러지만은 엑셀에서는 그런 조건을 걸 수가 없더라 이거죠. count if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상 이 함수에서 본다면은 는 count if 어디 이 범위 중에서 따옴표에다 쓰기를 크거나 같다 80인 경우만 세봐라 그러죠. 그럼 몇 명입니까? 1명, 2명, 3명, 4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색깔을 칠해서 보여드린다면 4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빼줘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어디 있더라? 컴퓨터 진짜 버버버버 되네. 여기에 있는 92점만큼은 우리가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상 요 수식을 그대로 하나 뺏겨가지고 빼기 해서 90점 이상을 빼면은 하나, 둘, 셋, 4명 80점 이상인 사람 4명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 한 명을 빼면 나머지 3명만 남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엑셀식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은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헌혈을 한 거를 가지고, 헌혈을 제법 했거든요. 150번 했는데, 헌혈한 거를 가지고, 19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헌혈한 거, 이렇게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한 거, 6번 한 거, 7번 한 거, 8번 한 거, 9번 한 거를 찾아봐라 하고 조건을 거는데, 참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어느 범위의 영역을 딱 정해주려고 그러니까는, 즉 10번에서 20번 사이는 몇 번, 뭐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조건제시법으로 수학에서는 계산이 되는데 엑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에 대한 책자를 좀 살펴보고 공부를 했더니 천상 지금 나온 식으로 이렇게 경우를 빼주는 수밖에는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반 교재에도 안 나오고 설명서에도 안 나오고 실무에서 맥히다 보니까 이제 찾아낸 거죠. 5번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80점대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인 경우에서 90점 이상인 경우를 빼면은 되더라 하는 거. 자, 지금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승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은 승점이 제일 높은 팀이 81점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점이 높은 것이 60점인가요? 이 두 팀. 이 두 팀이 나가서 이제 결승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1등과 2등까지는 결승 진출이라는 거죠. 자, 승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1등과 2등은 결승 진출이라고 메시지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는 if 순위가 1등 혹은 2등이냐 물어봐서 순위가 1등 혹은 2등이냐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결승 진출이라고 쓰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물어볼 거냐? 다시 if 순위를 2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런다. 2등, 1등, 2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또는 3등보다 작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1등, 2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빈칸이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럼 한번 써보면은 는 if 랭크 써주고요. 누가? 내 승점이 어디에서? 내 승점 전체 범위 중에서. 그러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옵션은 뒤에 옵션은 어차피 큰 점수가 1등이니까 안 써도 되죠. 0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요 등수가 3등보다 작다면 결승 진출이라고 쓰고 아니면 빈칸으로 처리하라 이거죠. 그래서 결승 진출이 들어갔네요. 답을 본다면은 이렇게 처리했어요.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가 3등보다 작다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2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3등보다 작다면 해도 되고. 그러니까는
엑셀의 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을 엑셀이 알아듣게끔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1등과 2등까지는 결승 진출이라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이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하는 건 랭크 함수를 쓰는 것도 알고요. 물어봐야 되니까 if 함수를 쓰는 것도 알아요.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고로 쓴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1등과 2등까지만 진출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그런 것이 조금은 연습을 하셔야만이 잘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결과는 책에 있어요. 우리 종이 뒷면에 보면 답은 나와 있는데요. 부연 설명은 없죠. 부연 설명은 없으니까는 제가 지금 여기다 메모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함수 문제를 만나시면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작업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밑에 분석 작업이 나와 있는데요. 분석 작업 문제는 뭐였냐 한번 볼까요? 지역별 1, 4분기 매출 현황이라는 표가 있대네요. 근데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 우리 필기시험 공부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이렇게 하죠. 원래 있는 데이터 영역을 블럭을 잡자 하는 거죠. 그럼 블럭을 안 잡고 이 안에다가 밖에다 놓지 마시고 안에다 놓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처리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줄 제목하고 두 번째 줄 단위하고 붙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론을 못 내요. 그럼 다시 블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다시 블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럭을 설정해 놓고 가자. 단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치면, 즉 제목줄,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이렇게 비어있는 줄이 하나 있으면 그때는 본문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 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엑셀에서는 항상 제목줄하고 본문 내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작업이 되게 수월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도 항상 한 줄을 띄워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 붙어서 나왔잖아요. 제목줄하고 내용줄이 붙어서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필요한 영역만 블럭을 잡으세요. 반드시 이렇게 잡으시고 삽입 메뉴에 가셔서 삽입 탭에 있는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에 가셔서 자, 기존의 워크시트에다가 출력을 해줄 건데요. 그 위치는 어디냐면 A의 24번째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A의 24번째라고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위치가 입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결과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표가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해 볼게요. 지점명이라고 하는 거를, 지점명이라는 것을 보고서 필터에다 던져 놓으래요. 지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행으로 갖다 놓으래요. 그 다음에 값세는 1월, 2월, 3월 거를 갖다 놓으래요. 근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필드 설정을 해서 평균으로 바꾸시면 돼요. 평균. 그 다음에 2월도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꾸고
3월도 클릭해가지고 값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꾸시면, 자, 지점명은 보고서 필터에다 넣고, 지역은 행행 레이블에다 갖다 놨고, 시그마 값에는 1월, 2월, 3월의 평균을 계산한 걸 했어요. 자, 요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직위가 아니라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디자인에 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는데, 눌러서 뭐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얘를 압축이 아니라 개요 형식 또는 테이블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개요 형식으로 두래요. 압축 형식이 아니라 개요 형식으로 두래요.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에 있는 네 번째 거, 보통 4. 이거로 하래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21번서부터 저 뒷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삭제해 버릴게요.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얘들을 블록 잡아서요. 얘들을 블록 잡아서 피벗 테이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거고, 기존 워크시트 A 24번째를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생겨요. 그럼 보시면 지점명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고서 필터라는 걸 끌고 오래요.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행 레이블에도 놓으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값이 있는데 여기는 1월달 거, 2월달 거, 3월달 거를 가져오래요. 그런데 1월, 2월, 3월은 뭐냐면 숫자거든요. 숫자는 기본값이 합계로 나와요. 합계로. 만약에 여기 있는 지역을 가져와라 그러면 개수로 나와요. 글자니까. 잘못 가져올 때는 얘를 밖으로 던져놓으면 사라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월의 평균이지 합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기 때문에 자동으로 합계부터 나오니까 여기 있는 1월 합계라고 하는 합계 1월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값필드 설정해주는 곳에 가서 평균으로 바꿔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균으로 바꿔주고 3월도 평균으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보고서 레이아웃, 이 보고서 레이아웃 항목 중에서 개요 형식으로 클릭하래요. 개요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이렇게 알아서 처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면은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어요. 그 중에 보통 피벗 테이블 보통 4래요. 피벗 스타일 보통 4. 그럼 클릭만 해주시면 그렇게 가요.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그러면요, 분석 작업 2번이 있어요. 밑에 분석 작업 2번. 얘는 부분합을 구하래요. 부분합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부분합을 할 때는 잘 보세요. 사원명, 부서명, 쥐기서부터 지급액까지 들어있는데, 여기 사원 이름이야 다 다르고 부서는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그 직위도 사원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근데 과장이 여기도 있고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는 이 직위라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데이터에 가면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직위라는 곳에 지금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 영역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기에다 클릭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렬하기 참 어려워요. 그럴 때는 블럭을 잡고 정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지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방금 전에는 그냥 지기라는 동네 아무데나,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과장이 앞에 사원이 밑에 깔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즉 부분합 그룹별 계산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은 정렬을 반드시 해야만이 부분합이 이루어져요. 우리 필기시험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실기시험에서는 지기에다 놓고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정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들어가야죠. 부분합. 자, 부분합에서는 아까 지기별로 정렬했잖아요. 지구별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룹할 항목이 지기죠. 지기를 기준으로 정렬한 이유가 지기를 기준으로 그룹별 계산을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지기예요. 예. 그리고 지기별로 성과금의 합계를 계산하고요. 다시 부분합에 가서 성과급이 아니라 지급액에 뭐를 최대값을 계산하래요. 근데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죠. 얘를 빼줘야 돼요. 안 빼주면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성과금의 합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지급액의 최대값을 하나 더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계산했고요. 합계와 최대값의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보시면은 아까 계산했던 거랑 달리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최대값을 합계를 먼저 계산했고 나중에 최대값을 보여드렸어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자, 부분합에서 함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처리하는 함수는 아래에 표시가 되고 나중에 처리하는 함수는 위에 표시가 돼요. 아까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합계를 계산하고 나중에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합계가 밑에 깔리고 최대값 위에 올라온다고. 부분합에서 함수를 계산할 때 합계를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합계가 밑에 깔리고 최대값 위에 올라와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합계를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했던 거 말고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계를 먼저 하든 최대값을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교재에서 시험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순서대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무방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매크로하고 차트 할게요. 화면 하단에 매크로 작업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키보드나 마우스의 움직임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구분 동작, 우리가 체조 같은 거 배울 때 구분 동작 배우잖아요. 구분 동작을 배워서 그걸 연속 동작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죠. 예, 그게 이제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커마르 2급에 나온 매크로는 이제 그렇게 해설을 제가 시켜드리는 거고, 1급의 매크로는 좀 달라요. 프로그램을 또 입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단순하게 처리하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 A 세 번째부터 G 세 번째, 여기에다가 색깔을 입히래요. 색깔을 입히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오른쪽 재고량에다가 재고량을 계산하는 거래요.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먼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I의 3부터 J의 5까지 예, 그리고 거기다가 서식이라고 쓰래요. 그리고 이 서식을 딸깍 클릭을 하면은 여기 색깔이 착 변하게끔 꾸미는 거죠. 네. 자, 도형을 그릴 때 주의사항은 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그룹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릴 때 Alt 키를 누르고 그리시게 되면은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글자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입힐 건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는데, 일단은 매크로가 이름이 뭐냐면 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서식이란 매크로가 없어요. 기존에 서식이란 매크로가 있으면 서식이란 매크로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는 기록을 해야죠. 서식이란 매크로를, 새로운 매크로를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기록 버튼 누르면 이제 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겠니? 라고 물으면 그래라 하면 되고요. 이때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개발 도구 탭에 보시면은 기록 중지라는 메시지가 떨어져 있으면 현재 매크로가 기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제가 마우스로 클릭 또는 드래그 해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 순서 하나하나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A의 3부터 G3까지 블럭을 잡고 홈 탭에 가서 글꼴 색깔은 표준에 있는 파랑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 계열의 노랑을 선택하래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끝난 거예요. 뭐 다른 데를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보기 좋게 누르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해야죠. 그러면 아까는 얘가 뭐였냐면 채우기가 없고 글자색이 검정이었는데 이제 서식이라는 이 도형을 딱 클릭을 하면 그렇게 색깔이 변하더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매크로는 I7부터 J9까지 이제 십자형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보면 십자형 도형이 있는데 얘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재고량이라고 쓰래요. 재고량이라고 쓰고 이 재고량이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면 여기 재고량이 착 계산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재고량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야죠. 근데 재고량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재고량이라는 매크로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죠.
재고량이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할 수 있는 매크로는 서식밖에 없으니까 재고량이라고 쓰고 기록을 눌러주면은 새로운 재고량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할 거냐라고 화면이 뜨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재고량 첫 번째 항목에 가서 는 전월 재고량 더하기 주문량 빼기 판매량 문제지 나와있는 그 수식대로 쓰고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해주면 끝났죠. 그냥 요대로 두셔도 되고 A의 첫 번째 가고 A의 첫 번째 가는 이유는 깔끔하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재고량이라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재고량이 착 자동으로 나온다 이거죠.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답이 착 나오더라 이거죠. 예, 이것이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아직 어렵다, 혼동된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밑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해보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매크로는요, 순서대로 구분 동작을 갖고 있는데, 구분 동작 첫 번째는 위치에 가고요. 는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블럭을 잡고 얘를 옆으로 쭉 훑고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요대로 둬도 되고 보기 좋으라고 A 첫 번째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 동작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요, 매크로에서 첫 번째는 어디로 갔냐면은 평균을 계산할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갔다? 여기 주문량 자리, 여기 전월 재고량이라는 뒤에 4번째, 뒤에 13번째, 뒤에 13번째 셀로 이동을 한 게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죠? 평균 계산을 했어요. 평균 계산을 했어요. 무슨 함수를 써서 는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 4번째부터 뒤에 12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자동 채우기를 했어요. 자동 채우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A의 첫 번째 셀로 이동을 했어요. 왜? 그냥 깨끗해 보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옵션이죠. 안 써도 돼요. 상관없죠. 요렇게 순서대로 작업하는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재고량이라고 하면 알아서 여기 갔다가 계산해 가지고 자동 채우기 쫙 하고 나서 탁 이렇게 가더라 이거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에 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 계산하는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도형에다 글자를 써주고 여기다 이제 오른쪽 버튼 매크로를 만들 건데 뭐 기존에 서식을 지정하면 서식이 되고 재고량을 지정하면 재고량이 되는데 우리는 평균 구하는 매크로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새로 만들고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새로운 매크로를 기록을 해야겠죠. 기록을 해서 그 매크로 이름을 평균 그대로 지정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아까 보셨던 순서대로 처음에 어디 갔다? 여기 갔다가 는 average 함수 쓰고 위에 있는 거 블럭 잡아서 계산하고 얘를 자동 채우기로 쭉 가고 그리고 A의 첫 번째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끝나는 거죠. 그 순서대로 했단 말이에요.
D 13번째로 가서 여기다가 평균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평균이라는 이 도형을, 글자가 있는 도형을 클릭하면 평균이 착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매크로예요. 매크로는 개념을 잡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되게 쉬워요. 자세한 거는 우리 책, 기본 책 있잖아요. 기본 교재에 보시면은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는 그 설명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예. 차트 작업 볼게요. 자, 차트가 나왔네요, 지금요. 지금 판매량이 뭐죠? 얘가 판매량이네. 그 다음에 총 판매액만 늘어요. 그 뭐를 빼내는 거죠? 판매가는 빼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차트에 와서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면 저 상단에 차트에 관련된 메뉴판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차트 도구에 디자인 오셔도 되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데이터 선택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하는 곳에 다시 이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시면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꼭 여기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차트 데이터 선택에 오셔가지고 차트가 지금 메뉴부터 총 판매까지가 지금 쭉 전체가 블록 잡아 있는데 판매가는 빼래요. 그럼 여기 있는 판매가를 선택하고 제거를 누르면 되는데 판매가를 선택하고 제거를 누르면 판매가가 빠진 상태로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 답을 보면은 이 책의 해설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막대 그래프 색깔이 변해요. 그래프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 판매가를 선택하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범위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를 그대로 두시고요. 메뉴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량과 총 판매액을 다시 블럭 잡으면 판매가가 빠진 상태의 차트가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설에서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판매가를 제거해도 돼요. 그 밑에 색깔은 빨강하고 자 다시 제가 마우스로 이쪽 동네하고 다시 블럭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파란색 빨간색으로 갔잖아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갔어요. 그런데 원 데이터에서 판매가라고 하는 파란색 막대잖아요. 파란색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파란색이 사라져요. 정답에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틀리게 할 거냐 맞게 할 거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트의 범위를 지정하시오 그랬잖아요. 새롭게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라 그랬지 계열을 빼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유권 해석을 보는 거예요. 컴말 자격증은요 문제 답이 있어요. 자, 범위를 재조정할 거냐 아니면 계열의 요소를 제거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범위를 메뉴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판매량 총 판매액만 다시 블럭을 잡으면 범위가 재조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낫다 이거죠. 이게 낫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1번 그림의 1번 설명이에요. 두 번째, 이 지금 빨간 막대로 되는 총 판매액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 이거로 바꾸래요. 이거를 바꾸래요.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가서 또는 클릭해 가지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죠. 그리고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파란 막대가 앞에 있고 총 판매액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액 파란색, 판매량이라는 파란색 막대는 왼쪽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총 판매액이라고 하는 꺾은 선 빨간색은 오른쪽 숫자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중축 혼합형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이중축 혼합형 형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범례는 클릭해서 어떻게 하래요? 위쪽에다 위쪽에다 두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꼴은 요 서식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글꼴은 홈에 가서 굴림체 어디 갔어? 굴림체 거기는 12 굵고 기울인 거. 범례는 컨트롤 1번 범례 서식에 들어가서 얘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얘를 위로 가라면 위로 올라가고 굴림체 12포인트 굵고 기울이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글꼴에 관련된 거는 이 서식 창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홈 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 다음 총 판매액 빨간색 중에 반반이라는 게 얘죠. 요거 여기 한번 더 클릭하면 요 반반이라고 하는 위에 네모 빨간 네모만 선택이 되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뭐를 하래요?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렇죠? 책에 오른쪽에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위로 올려라 그러면 이 얘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돼요. 자, 보세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값이 이렇게 체크가 될 거예요. 얘를 이제 만약에 그럼 올라가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를 클릭하고 나서 그러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얘가 그러잖아요. 그럼 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꼭 반드시 우리가 값을 여기다 레이블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블을 클릭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왜냐면 여기도 다 레이블이 있던 애들인데 여기는 반반에만 보이라고 한 거니까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레이블 추가한 것처럼 얘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위로 올려라 이거죠.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 그러면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래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래요. 테두리 스타일을. 그러면 테두리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둥글게 하래요. 그럼 둥글게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서리가 여기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됐죠. 만약에 이거를 둥글게 빼버리면 여기가 각이 졌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해라 이거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둥글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해설에서도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차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차트는 색깔이 이상하죠? 차트 이상하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이제 만든 상태에서 판매가를 제거했어요. 판매가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색깔이 우리 책처럼, 제 화면처럼 보이죠? 빨간 막대하고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데이터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 판매가를 선택하고 제거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커말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를 블록 잡고 얘를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쟤를 블록 잡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록 잡은 거에서 판매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메뉴하고 판매량 총 판매량만 다시 블록을 잡았어요. 우리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이 뒤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 색깔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까 그 판매액이라고 하는 판매가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건 상공회에 있어서 보여준 정답이고요. 이거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상공회에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게끔 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블록 잡은 상태에서 차트가 완성되어 있는 거를 다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 판매가를 제거할 거냐 이렇게 제거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 있는 차트 영역을 다시 이렇게 블록 잡아서 저렇게 블록 잡으면 차트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방하다. 왜냐면 문제지가요 흑백으로 나와요. 흑백으로 나와서 얘가 빨간 건지 파란 건지 구별 못합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해설에서도 예, 책에 보시면 이 인쇄물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 판매가라고 하는 항목을 제거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거는 블럭을 재조정하는 게 한 번 있었고 여기서는 계열을 제거하는 게 나왔었고 뭐 둘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검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선생님 색깔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데 뭐 색깔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문제지 특성상 범위를 조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범위 조정하고. 그래서 어떤 게 수월하냐 하는 거죠. 유권 해석으로 들어간다면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 책 얇은 책자 한번 볼게요. 하음수에 관한 설명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실기 공부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버겁다, 불편하다, 어렵다 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느 영역이 제일 쉬운 영역은 어디예요? 그러면 대꾸는 안 하시더라고. 다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어디 영역이 제일 어려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시면.
응? 어디? 날짜. 날짜에 관련된 함수? 일단 함수가 일단은 좀 버거운 건 있고요. 매크로는 좀 어때요? 매크로는 그리 어렵지는 않죠. 매크로는 순서대로만 착착 눌러가 나가시면 돼요. 근데 매크로가 손에 익히지 않았다면 매크로도 버거워요. 매크로도 버거워요.